믿어. 찬 바람이 멈추는 날, 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구름 거친 그날, 웃을 날이 오면 하얀 미소 피어나겠지. 하얀 비둘기도 꾹꾹 광장을 날겠지. 봄이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만 빗장을 풀어. 무서운 표정 하지마, 무서운 말도 하지마. 그날이 올 때까지. 봄이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만 가슴을 열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린 말하고 노래하고 후회 없이 사랑할 거야. 반가워요. 되게 어색하고요. 익숙한 사람 한 명이 있어서 제가 사실 다니엘은 좀 아는 사이여서 한두 명 정도 편안하게 5.18 하면 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인상이나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이제 다들 시선이 피하죠. 네. 5.18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하자면 저는 최근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거는 일단 국가에서 국민을 수호해야 된다는 국민이라는 존재가 그 국민들에게 총구를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났었고, 그리고 그 일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잘하죠, 그렇죠? 아니, 이 나이도 못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영화 저도 되게 감명 있게 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딸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 선택이라는 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도 소중한데 내 가족 소중만큼 이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겠다라는 자각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실 아무래도 이제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좀 요즘에 거의 한국 사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독일 기자 이제 유어겐 힌스페터라는 독일 기자도 이제 떠오르죠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네. 그렇죠. 또 그 택시 운전사. 그렇죠. 거기도 이제 중요한 역할로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힌츠펜터가 유명해지면서 최근에 나타난 좋은 현상은 광주의 금남로 이런 데 가면 전시할 적에 그때 왔었던 외국인 기자들의 활동상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기자의 회고록 같은 것들이 또 번역 출간이 되고 있어서 되게 좋은 길을 연 것 같고. 뮤지컬 찍으시지 않았어요? 네네. 5.18 광주의 어떤 주제로 저희가 뮤지컬을 끝냈는데요. 일단 5.18 이전에 서울광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집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데 왜 하필 광주였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왜 하필 광주였나? 네. 굉장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계엄군 얘기하면 영화를 보면 군대가 전남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엄령이 딱 터졌었을 땐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터졌던 거고 전국의 주요 대학에
이제 군대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전국의 주요 대학에 배치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직접적 저항을 했던 건 광주 학생들이었고 그에 같이 격분해서 시민들이 함께 걸기를 하고 민중항쟁을 이끌어냈던 것도 특별한 부분이고 특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고통을 광주 시민들이 또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어서 그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완벽한 정답까지 도달하기 힘들지만 참 계속 묻게 되는 질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좋네. 이것도 그러고. 그리고 한 장이 조금 이쪽으로만 됐으면 적십자 한 장이 완전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아무도 이제 이 당시에는 하얀 한 장이 차득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80년 5월) 당시는 강주에 있는 전남매일신문 사진기자로서 어떻게 했든 간에 5월의 진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UPI 통신사 사진기자로 근무했었고 지금같이 이 취재 기자들이 뭐 사건이 있으면 그때는 바로바로 못 나가니까 동양통신사하고 한국에 또 합동통신하고 두 군데가 있었어요. 동양통신사는 UPI 통신사하고 계약이 돼 있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통신은 우리 UPI를 통해서 받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또한 방송사에도 나가고 그렇게 됐었어요. (80년대) 5.18 때는 이제 서울에서 참 데모 취재에 바빴어요. 광주에 대해서는 19일 날 알게 됐어요. 또 같이 있어야 될 한 고인이 된 분이 신복진. 이 나경태 씨하고 그 신복진 씨 안 있었으면 이 광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두 분이서 그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전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이 사진하고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각 세계 그 취재 기자들이 광주로 몰려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박정희와 그 기존의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무려 2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 1972년부터는 약 7, 8년간 유신 독재 체제라고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박정희 유일 체제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겉으로 보이면 박정희란 존재 한 명만 보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박정희에 충성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헤드였었던 박정희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를 죽였던 사람은 김재규와 중앙정보부의 일부 수뇌부가 제거를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유신체제의 지도자와 중앙정보부의 수장이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1인자와 2인자가 맞붙어서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뭐였냐면 이제 몇 달 있다가 헌법 좀 개정하고 투표해서 누구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도 민주화가 되겠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체제가
겉으로는 한 인물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그 인물에게 충성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옆에서 충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던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을 해요. 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봐봐요. 보안사라는 건 군대 내의 정보기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정보 조직으로서 전국을 관리하는 거예요. 중앙정보부는 알다시피 CIA 같은 거잖아요.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이 두 개를 전두환 장군이 다 겸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쭉 장악해 나가다가 80년 5월 17일이 되면 전국 비상계엄 확대라는 걸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정치인들의 활동을 다 막아버리고 본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왜냐면 누가 봐도 전 국민이 다 이제 민정이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헌법 개정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야. 지금 알고 보니까 큰일 났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큰일 났다. 첫 번째, 북한의 침략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대학생들의 사실은 데모와 시위인데 데모와 시위란 말을 쓰지 않고 대학생들의 소요가 극심하다. 그러니까 소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데모나 시위는 저항을 하는 걸 의미를 품고 있는데 소요는 폭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소요를 일삼고 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 두 가지로 자기들끼리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포, 전쟁 위협을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너네 겁나지? 겁나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이제 5개월이 지나도 민주화가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야 지도자 대학생들이 막 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모여서 막 항의하고 시위하고 막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민주화를 향한 요구인데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봐라, 사회가 너무 혼란하다. 대학생들이 선을 넘고 있다. 저 대학생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심지어 저 대학생들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경제활동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군사지휘관 회의에서 막 하면서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의 시간이 약 5개월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고 그에 따라서 전 군이 주요 대학과 주요 지역에 군대를 다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아유,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입은 조끼신가요? 네, 이게 그때 이거. 네, 저도 80년 5월 때는 꼭 이런 색 옷을 입어서 저는 5월 되면 꼭 이런 계란색 옷을 꼭 입고 다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되는데 네. 참 많이 좋아졌네. 이게 나무도 그렇고. 저 나무도 많이 컸고 정문 그러고. 예, 정문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공수부대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학생들은 바깥에서 돌아다녔어요. 예? 그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왔다가 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광주 이 사건이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전남대 학생들이 교내에서만 계속 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위를 했었거든요. 저 공간 뒤편에 도서관에서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서부경찰서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5월 8일 날 사진입니다. 아, 58. 그러니까 김영수 총경이시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박관현 총학생 회장입니다. 회장님. 그 총학생 회장하고 요 교문 철문에서 합의를 봐요. 저 우리가 10m만 앞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려니까 문 좀 열어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봐갖고 서장이 문을 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교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상계엄 즉각 해제라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컸지만은 여기서 보면 본관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옛날에 이렇게 잘 보였거든요. 잘 보였지. 그러니까 구호를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저 교내에서 시작된 거는 이제 그 계엄령 후에 예. 이제 그 저 강제 진압 보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반발이 강해졌겠구만 학생 아이들이. 그리고 이 총학생 회장 박관현 씨는 나중에 5.18 항쟁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잡혀가지고 교도소 수감 중에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전담병으로 오가고 옮겼는데 죽었죠. 예. 근데 정말로 그 연설이나 하면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18 항쟁 기간이 되면 박관현 씨 목소리가 그렇게 내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해. 이 거대한 민족의 대열에 우리 대학인도 적극 동참, 민족의 민주재단의 희생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동참하자고 했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5.18 직전에는 전남대학교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와가지고 총학생회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총학생회의 그 비밀 기획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유신 체제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민주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당시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리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학생회장, 박관현 총학생회장하고 경찰이 협조해 준다면은 괜히 이렇게 서로 희생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믿고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간 집회를 횃불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한번 믿고 할 테니까 저녁에 이 집회를 허용을 해준 대신에 절대 불상사가 없도록 학생회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도 주변 정리들을 하거나 에스코트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겠다. 거기까지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그 5월 15일 집회 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희생 치르지 않고 우리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해가지고는 5월 16일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횃불 집회로 이렇게 기획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5월 18일 이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5.18 당일날 딱 그날 당한 어떤 충격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민주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광주 지역에 있었던 대학생들 이런 지식인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것에 대한 강렬한 문제 제기를 합법적인 시위 수단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전국적인 계엄령을 내린 다음에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이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피해 참국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면으로 어떤 민의를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민주주의를 요구했었던 학생들이나 지식인들 입장에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두환의 답변은 이거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강렬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미 알고 있겠죠. 군인들도.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렬한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평소에 진압을 하던 사람들은 경찰들이잖아요. 경찰이 진압하는 방식과 군인이 진압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것을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진압이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압이 심각해지니까 그에 대한 시민적 저항도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호텔인 모양인데 새로 지었네요. 네, 이건 지금은 호텔은 아니고 당시의 관광 호텔 자리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기에 외신 기자들이 주로 여기에서 많이 그렇지, 자고 전부 다 여기서 기자들 취재를 오면.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있다 관광 호텔에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 건물 자체가 그 뭐라고 그럴까 메인 포인트가 되니까 우리가 그 뒤에 그 연습들에 가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있었어. 예, 예. 지금 여기가 도청인 모양인데 지금 이제 이게 분수대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예, 내거리인가에서 쫙 나와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모이게 돼 있다고 이게. 네, 이제 18일부터 얘기를 할게요. 18일 날은 제가 다니는 호남동 성당 본다그 날이었거든요. 야외 미사를 지내는데 막 시내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강주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대로 뛰어서 나와서 보니까 금남로가 얼마나 체류탄을 쏴든지 방독면을 쓰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수부대리 젊은이들 가면 두들겨 패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슬그머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인이 배치되는 데를 넘어서서 좀 공수부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수부대라는 것은 이제 직업군인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공수부대는 훈련받는 방식 자체도 아예 다르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힘든 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특수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진에 들어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수부대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를 지키고 또 한반도를 공격하는 외적을 구체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중요한 전술적인 공격부대인 거예요. 근데 전술적인 공격부대가 지금 광주에 와 있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이죠.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언제 처음이냐면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은 부마 민주항쟁 때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5.18 때 연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5월의 엄마들은 이렇게 봄이 오면 서러운 엄마예요. 마음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서글퍼 봄이 다치고. 우리 아들은 19일 날 전화가 와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행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야,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누가 말을 안 해줘서 그냥 친구 집에서 그냥 통금지가 그때 7시였어. 통금지가 있으니까 뭐다고 장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시내를 나와서 본 게 팬티만 입고 여기 탁 여기 중집 앞에 여기서 막 이렇게 기침을 홀딱홀딱 이렇게 뛰어갖고 잘못하면 공공으로 떼면서 차에다 키를 올리는 것을 내가 봤어요. 트럭에다 싣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그 적자병원, 여기 적자병원 병원에 입원해가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는 이제 어디다 입원했냐. 입원한 것을 가르쳐주라니까 다 어째 스먹스먹하고 안 가르칠 텐데 어떤 남분 한 분이 나를 따르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자꾸만 그 영안실인지 몰랐거든요. 하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한입을 딱 걷어줬지. 우리 아들이잖아요. 여기 가면은 이름을 부르면 안 돌아본 거예요. 안 들리니까. 공공으로 신게 막 악을 쓴 게 너무 많이 때려버렸던가 봐. 애기가 이제 감찰 부장으로 있어서 농학교. 감찰 부장 그 직명이 있었던 거 그것을 내보여도 소용없이 그렇게 띠들이 팼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서 그서는 도대체 눈에서 입에서 코에서 막 피가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목이 맹게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먹게 뭐 잠을 자도 들어온 것 같고 밥을 먹어도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 것 같고 나가 그렇게 장사해서 애기들이 가르친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저 30살 먹고 엄마 50살만 먹으면 엄마 참 양아점 사장짜리도 안 킨다고 저하고 나하고 도장을 찍고 그만하라고 한다. 너무너무 나한테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섭게 애기를 못 먹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잘 먹고 사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못 믿고 못하게만 생각하고 생각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는 봄이 오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되게 추웠던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두꺼운 패딩도 벗고 외투도 벗고 이제 봄이 오면 일단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5월의 엄마라는 표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봄이 오면 서럽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그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그들에게 봄은 또 다른 봄이구나, 봄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좀 그런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고 19일 날에 이제 월요일 아니었습니까? 뭐 이제 그때부터 공수부대들이 그렇게 강경 진압이 시작됐거든요. 출근을 했는데 이 제가 전일빌딩은 전남일보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전남일 기자가 여기 건물에 왔었죠. 5층에가 마치 그 대한교육보험이었습니다. 그 지사장이 내 친구여가지고 주로 거기서 찍고. 이제 19일자에 저희들이 신문에 내겠다고 이 사진들을 전부 만들었는데 계엄당국에서 이런 지하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진은커녕은 기자들이 본 기사 한 줄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학생들이 그때부터 기자들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내지도 못한 놈들이 다니는. 취재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20일 날 여기 광주를 처음 왔어요. 왔는데 그때 대대냐면 와서 보니까 KBS하고 MBC 불이 타가지고 밤새도록 불 나가지고 탔대. 예. 근데 연기가 뽕뽕 나고 있더라고. 예. 이 서울에 이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날짜가 언제야? 서울에 보낸 거야. 우리가 이제 19일 날이 될 거예요. 예. 19일 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사진을 절대 이제 우리 신문에는 못 쓰니까 외국에 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남매의 외국 그 독일 유학을 갔다 온 문순태 씨라고 편집국에 있던 분. 예. 그분을 통해서 그 통신을 통해서 외국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AP하고 UPI 그때 당시에 두 군데서 보냈어요. 예. 이제 고인 대신 우리 김천길 씨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19일 날 내가 알기로서는 19일 날 저녁 때 우리가 전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걸 이제 처음에 예신에 줘가지고 저 젊은이 피투성입니다 이게. 이건 내가 처음에 보낸 사진이야. 예. 다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낸 거가 이렇게거든. 왜냐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장갑차가 많이 나왔어. 예. 많이 나와 있고 이 사진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공부부 장관이 우리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이 사진 이거 가짜 아니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외신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느냐. 우리는 절대 그런 가짜 사진 같은 거 못 보낸다. 이 사진 어떻게 났느냐. 그건 말 못 해준다. 법적으로도 강요를 못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진. 여기 보면 적십자 안장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십자 안장을 찬 공수부대입니다. 적십자 안장을 찬 공수부대는 의무병은 적군이 피를 흘렸더라도 치료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막 고개가 돌아가죠, 참. 저도 말하면서 되게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황망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이 장갑차와 군인들 사이에 한 명을 무릎 꿇려서 협박하고 있는 사진을 연사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서 더 예민한 상황이지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부차지 학살 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정말 화가 나잖아요.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리고 시민들이 어디 막 공장에 갇혀 있고 화가 나는데 사실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 한 장 한 장들이 차분하게 이 맥락을 보고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들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이 앞에 보시면 진압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이런 진압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민들이 부상당한 시민을 옮기거나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 젊은이가 공수부대가 쫓으니까
카톨릭 센터 1층에 하원이 있었습니다. 그 하원으로 숨었는데 공수부대 가서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거의 눈알이 빠지다시피 해가지고 이 애국 선교사하고 여기가 CBS 노병우 기자입니다. 그 노병우 기자가 가운을 입었는데 금남로 2가에 우리 방송이 있었어요. CBS 지금 카톨릭 센터 그 7층에 가 있었는데 이날 출입처에서 취재를 마치고 방송국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툭툭 내 앞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거든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국에.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방위시계과에 들어가서 원장실로 갔죠. 원장실에 갔더니 원장실에 그 원장과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 있죠. 나중에 내가 알았지만 저 사람이 평화봉사단원이에요. 팀 원버그라고 원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장이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빨리 큰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의사나 간호사에게는 총을 쏘지 않는다. 그런 그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에게 가운을 벗어주시오. 그리고 들 것을 내서 이 사람을 들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저 가운을 주어서 내가 입고 그리고 나하고 둘이 들고 간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금남로에 쭉 가니까 계엄문들이 들어오니까 전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힘들어서 좀 나와주세요. 좀 나와주세요. 여기 와서 좀 같이 부축해주라 하니까 여기 세 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로 가고 원버그도 앞자리에 뜨다가 이렇게 옆으로 오고 힘드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세 분이 와서 좀 도와줘가지고 같이 도청 앞 분수대까지 앰뷸런스가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워놓고 나는 택시를 타고 전대병원으로 이제 갔던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임정아 씨라고 금남로 2가에서 꽃집을 하던 분이었고 나를 만나면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계엄하에서 언론 검열이 있어요. 기사를 쓴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도청 지하에 가면 옛날에 그 보안사라고 하는 그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언론을 검열합니다. 이제 나만 겪는 게 아니고 각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다 같이 겪었겠지만 그 사실대로 보도를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 수가 2만 명이다 하면 취재할 기자가 2만 명이라 써서 보내잖아요. 방송을 해요. 하면은 바로 그 보안사에서 오라고 합니다. 체크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 이제 또 한 200명으로 고쳐버려요. 200명으로 고치면 그걸 방송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전화가 와요. 또 그러면 내가 다시 또 2만 명으로 고치면 오라는 거야. 이제 심할서 쓰라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고쳐는? 제가 휴학을 하다가 가을에 입대를 했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게 80년 광주예요. 저부터는 가을에 들어갔으니까 광주 유혈 사태를 겪지 못했고 제 위에 고참들은 광주 유혈 사태를 겪은 거죠. 입대를 해서 처음 겪은 일은 시민에게 총 쏘지 말라고 명령했던 사단장이 강제로 퇴임하는 이임식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해마다 5월이 되면 모든 군은 긴장을 하죠. 특히 광주에 있는 부대는 더 긴장을 해야 되고 광주에 있는 유일한 전투부대인 우리 부대는 맨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해마다 봄이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저는 83년, 84년에 기자하면서 관련된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취재 나가서 그때 귓속말로 언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가서 까만
커튼을 창문에다 다 친 다음에 몰래 모여서 독일에서 건너왔다는 광주의 그 참상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볼 수 있고, 봐도 기사를 쓸 수 없었으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아, 저게 광주의 이제 참상이구나라고, 광주의 실상이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절을 보낸 거죠. 편집국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형사들이 어떤 뉴스가 오고 가는지, 어떤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체크해서 보고하고, 보고하면은 윗선에서 또 연락이 와서 그 기사가 통제당하기도 하고 약간씩 변질되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자직이 박탈되면 총무부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성우실 근무도 해봤어요. 성우실에 가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다 나오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좀 황당하죠? 솔직히 뭐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듯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보도지침이란 말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더 강화됐고, 이 보도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는 데까지는 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이 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도 당시에 이제 5.18 당시 때 보도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보도를 하는 건 이제 선별적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폭력행위를 했다. 그리고 시민이란 말보다 폭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폭도들이 물건을 부셨고, 방송국을 불태웠고, 언론사를 공격했고, 기자들을 때렸고, 그리고 일부 폭도들은 뭐 다른 집에 가택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앞뒤를 다 잘라내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잘라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폭력은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왜 방송국을 불태웠어요? 근데 지금 뭐 폭력 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다, 누가 그런 걸 변호를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맥락이 이렇게 갔는가, 왜 그때 시민들이 극도의 분노를 MBC 방송국, KBS, CBS에 품으면서 방송국 불을 냈는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사건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나간 사건이 돼버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걸로 보게 되면서 다른 거 다 빼고 태양적인 정보만 뽑아서 그 안에서 맥락을 탁 만들어서 던져버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에이, 이거 잘못했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과정과 시위 속에서 왜 이런 사건들, 폭력행위가 시민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는가, 혹은 왜 무장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 저기 총자죽이구나, 맞은 거. 예, 여기 거울에 다 비치게 해가지고, 여기에도 좀 어느 총이 헬기에서 싼 거 아니면 이런 흔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 현장 아니겠습니까? 헬기에서 여기 뭐 무차별 사격한 것 같은데 몇 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245개가 총자국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만은 저기가 강강호텔 자리거든요. 저기에서 군인이 쐈다 해도 이 총이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여기 앞에가 높은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헬기가 저 앞에서 쏴가지고 그러죠. 그냥 쐈다는 얘기.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누가 쐈다는 헬기 조종사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저격수들이 됐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저희들 봤으면 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같이 옵니다. 이 전일 빌딩 자체도 이제 없어져 버렸으면 5.18 흔적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게 건물이 살게 됐었죠.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은 참 광주는 참 우리 자유와 민주를 되살려준이라고 그랬지만 참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대가가 컸고.
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사한 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이 저거. 거기 맞은 거. 네, 저 앞에 큰 거. 저 21일은 20일 날 밤에 저녁 내내 시위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21일 날 새벽에 금남로 사가에 한국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시체 2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니역거에서 강주역 근방에서 죽은 사람 싣고 온 거지. 예, 그러죠. 그것을 보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새벽부터 아침에 막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언제나 이제 전입빌딩하고 IMC 사이에 중점 바리케이드를 치고, 근데 그 흥분한 시민이나 군중에 의해서 공수부대가 차츰차츰 밀려납니다. 전남 도청까지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고 저는 다시 전입빌딩으로 올라왔었죠. 근데 계속 밀려나니까 저도 사실은 전입빌딩에 있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입빌딩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묘하게 들어간다는 게 공수부대 사이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왜 내가 공수부대 사이를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그 무서운 공수부대. 더구나 시민이나 학생도 무서웠지만 공수부대는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참모 대위. 근데 그 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표명령 어떻게 된 거냐 다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찰을 보니까 차정한 대위더라고요. 그 통신병 명찰을 보려고 하니까 통신병은 가려서 이름을 못 보고. 근데 통신병이 당시에 이제 발표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소리를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2km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 기자가 그 처음에 봐가지고 그 통신병한테 그게 연락을 받아서 그 대위가 발표를 했을 때 처음 그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됐어요? 그때 다그친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지고 1시쯤에 통신병이 차대위한테 발표 명령이다 그러니까 차대위가 그대로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금남로에 운집한 수만 명의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4명 이상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의 총탄을 피해 흩어진 시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주 겁을 먹고 전남 도청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청 앞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중앙에서 온 합동통신 최종현, 중앙일보 이창성, 또 황종건, 모처럼 쉬는 날에서 그 당시에도 서울에 계속 시위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에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광주에 소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람이 났어요. 이렇게 좀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같이 가서 광주 톨게이트 쪽에 가니까 창문을 여는데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속으로 아이고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청 앞에 가면서 시위가 이제 있다라는 건 생각을 했는데 차가 딱 타는데 앞에 저렇게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갑자기 2단 옆차고 이렇게 차는 거 순간적으로 볼 때 운전기사하고 뭐 저거 다 놀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갑자기 그거를 처음에 봤을 때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민주광장으로 몇 명이 돼가지고 꽉 차가지고 저까지 막 들이차고 그랬었는데 많을 때는. 그러죠. 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고. 이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옆에가 의회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게 헐고. 없잖아. 예. (5.18) 최후 항쟁의 전남도청. 이 카메라가 80년대 쓰던 카메라인데 그 전에 나온 거야. 이게 79년도서부터 쓰던 거야,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기 5.18 때 288로 이 망원 렌즈 하나 망원 하고, 이거 그렇지. 이걸로 그리고 찍었잖아. 표준하고 아이드 된 거 항상 2대를 가지고 흑백 필름 빵빵히 들고 찍으면 또 그것을 뺏길까 봐서 어디다 저는 숨겨놓고 그랬었죠. 저희 비디오 보시다시피 제가 21일 날 도청 안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건물 안으로 이제 가면 이 뒤에 마당이 있거든요. 일본 밑감이상하고 서울선 기자들을 제가 연루해가지고 이 담장을 넘어서 대도여관에 올라갔었죠. 대도여관 1층이가 있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5층 옥상에 올라가니까 저 충장로 일가 바로 이 옆에가 도심 빌딩입니다. 그렇지. 그 빌딩 앞에가 전신주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맞아가. 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저격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공수부대를 다 퇴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서 그걸 찍는데 금남로에서 헬기가 와가지고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내려왔었죠. 7시는 좀 못 됐고 6시는 좀 지났고 그때 여기가 호남동 성당이라고 있었거든요. 2층 그 성가대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수녀님이 그 천으로 저희 시장 바구니를 주워가지고 카메라를 숨기고 다니더라고요. 감춰가지고 다니라고. 예. 그리고 이제 거리 나와서 보니까 도청이 옥상에가 태극기가 조기가 팔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망원 렌즈 288로 내서 바로 찍는데 간첩 나타나고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모릅니다. 뭐 그때 뭐 후딱 하면 감첩이고 뭐 네. 아주 그렇게 시민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했는데 북한군 600명이 내려서 5.18 항쟁. 난로에 땔감 찾아 솔방울 줍던 곱슬머리 착한 순이 반지하 이불 공장 미싱 돌리고 밤이면 학생들 가르치던 그런 어느 날 숨이 가쁘다며 시름시름 앓다 떠나간 순이 그 애달고 하얀 얼굴 하얀 손가락 깃털처럼 가볍던 그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포근하던 하얀 이불 숨이 마지막까지 숨을 막았네. 숨이 인생도 하얀 이불 솜처럼
너의 무덤 앞에서 다 잡았던 그 맹세 땀과 눈물 삼키며 들불처럼 일어나자 너 나의 님은 차마 떠나갔건만 남아있는 난 자꾸 무너지네 먼저 간 사람아 앞서간 동지여 내 곁에 머물러 날 붙들어 주어 진실을 진실로 남겨지기를 기억되기를 내게 힘을 주어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맹세대로 들불처럼 일어나길 진실을 진실로 남겨지기를 기억되기를 내게 힘을 주어 지금 이제 뮤지컬 광주에서 윤상원 운동가의 역할로 유니건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죠. 예,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정말 뭐 들불야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의를 했던 그 사람이 펜을 잡아야 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놓여서 총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좀 어려운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요. 예. 울기도 많이 울고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감정 자체가 또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항상 마음속에 있었었고 진실되게 그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죠. 예. 지금도 많이 뜨겁습니다. 제안이 왔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알리고 싶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어린 젊은 친구들에게 과연 이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펜을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총을 들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윤상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 자체는 우연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그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윤상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학생으로 평범하게 자라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출세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 광주 지역에서 풀뿌리로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든지 야학을 한다라든지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굉장한 내적 번민에 빠져들게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가? 그 시점에 사실은 취직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광주 지역의 동료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야학도 하고 또 이렇게 노동운동도 하고 하니까 함께 좀 꼭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진짜 번듯한 은행 직원, 주택은행 직원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내리고 사실 광주에 돌아와서 심지어 위장 취업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굉장히 척박한 이 노동시설에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비슷한 시점에 들풀야학이라고 해서 이 지역 공동체에서 노동자들 교육시키고 민주화에 대한 의식도 깨고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지금 이것도 엄청난 선택인데 사실 그것까지 선택한다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 박기선 씨가 주도했었던 들풀야학이라는 곳에서 또 강의도 하고 활동도 해가요. 제가 말을 할 때는 윤상원 한 명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5.18 운동의 민주성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위상과 민중항쟁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광주 지역에 뜻있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항상 공부하고 이 지역에 단순하게 정치적 민주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 사회적인 삶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활동을 해나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격화가 됐었을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꼭 하냐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외국인,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주로 이제 이방인의 시선에서 그리면서 신선하게 그리는데 사실 그런 사건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부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27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등장 앞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고 그거 보니까 맞아갖고 죽었는데 분노 안 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자꾸 보니까 그것이 손이 가고 만져지고 적재병원에서도 모시고 오고 전대병원에서도 모시고 오고 반 정도는 열어놓습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패가 되어가지고 참 처참했어요. 그때는 시신이 부패돼서 냄새난다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저를 도왔던 모든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5월 27일) 날 새벽 1시 반에 제가 여기서 나갔습니다. 도망간 거죠, 도망가. 저만 이렇게 도망가고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저를 도왔던 사람들이 여럿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오고 싶어요. 저는 생각이 자꾸 나고 죄진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청을 잘 안 바라봅니다. 정말 심장을 도려내듯이 아픈 기억입니다. 제 차들은. 그 젊은 학생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아픕니다. 사건이 협상을 시민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안 풀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은 것들 본 분들을 기억하겠지만 군대 가면 쑥 빠지죠. 쑥 빠지면서 시민들이 걸기 집회를 매일매일 열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사실은 막 논쟁도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뭐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야, 넌 그래도 내가 버틸 테니까 넌 가. 이런 여러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전남도청에 마지막 시민군들이 몰려 있게 되고, 그곳에 결국은 군대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강경 진압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봤었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이게 되게 좀 아파요, 저도. 그리고 왜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감당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솔직한 생각도 있고, 제가 3명만 이름 말씀드리는데 한 명은 문재학이라는 이름이에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박송영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고등학생이었어요. 조대부고 3학년이었고요. 또 한 명은 안종필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 이 연배가 64년생, 63년생, 당시 고2, 고3이고 다들 1980년 5월 27일 그 마지막 날에 다 돌아가셨죠. 일부 수기가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기가 그런 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되게 단순했어요. 내 친한 형이 거기서 있는데, 내가 맨날 보던 형이 죽었는데, 내 가족의 친구가 다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외면하느냐. 이게 투쟁의 이유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되게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때 끝까지 고등학생들이 있었을까? 역사의 고비고비 때 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저희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내가 거기 그 사건에 있어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내 목숨도 소중하긴 한데 이 사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정말 존경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만 잠깐 하자면, 저희 독일에서도 이제 그 백장미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히틀러 이제 저항했던 대학생들이었거든요. 21살 이제 소피하고 한솔 이제 그 남매가 사실 거기서 제일 중심인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어린 나이 이제 잡혀서 게스타포에 잡혀서 결국 사형 당했거든요. 근데 저도 쌤처럼 똑같은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항상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저항할 힘이 있고 저항할 용기가 있고 나서서 이렇게 당해야 될까? 진짜 어쩌면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비겁해져서 그런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역사적인 안타까운 사건들 보면 항상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장미단? 네, 백장미. 이것도 우리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나올 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여기 분위기가? 지금 27일 날 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나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우리 집에서 나오면 한 35분, 40분 거리거든요. 근데 나온데 제가 36번을 건물을, 부지 건물을. 곳곳에가 그 계엄군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회사에 나와서 카메라를 메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오니까 이창석 씨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창선이를? 예, 중앙일보. 그래가지고 창석 씨하고 둘이 이 앞에 중령이 상당히 책임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중령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K식락을 해주셨구만.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죽은 시체, 산 사람들 이제 전부 찍었죠. 그리고 나와서 그 중령한테 이제 또 그러면 집차를 하나 좀 빌려달라. 시내 곳곳에 좀 사진 좀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흥동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들 무릎 꿇혀놓고 그때만 해도 시내 곳곳에가 탱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탱크 배경으로 그런 것도 다 찍고 그리고 이제 저 서구 돌고개라고 거기를 가니까 탱크가 한 2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탱크가 27일 날 새벽에 도청을 향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슬픈 민족들이야. 4.3 제주 사건 때도 3,000명 이상 죽였지. 그다음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도 그러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27일 날 그때가 한 11시쯤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이런 고등학생들이 죽어 있는 시체가 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네. 그리고 그 안에 평소에는 무기 해수구 장소가 여기였거든요. 기억날는지 모르지만 그 시래기 차를 가져와 가지고 시체를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산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발 다쳐가지고. 그런데 그거 싣고 가려고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못 싣고 갔어요. 여기 아니 그 시체 사진 보면은 이런 데에 누워 있었거든. 근데 내가 왔을 때는 전부 다 죽어 있고 이렇게 교령복 입은 애들은 고등학생들이에요. 저 와서 보니까 이거 이 도청 2층 회의실입니다. 윤상원이가 여기서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실은 도청 직원들도 사용하고 경찰들도 행사 있으면 여기를 사용했거든요. 여기가 바로 회의실로 올라간 계단이거든요. 여기에가 바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체가 총에 맞아갖고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다 생활 할 때는 이 도청하고 경찰국 사이에 여가 꽤 넓게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적네요. 예, 여기다 자동차도 주차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시체들이 각 어디가 있는 것을 운구 반장들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원이 확인되면 간이 이제 저 상무관. 저 상무관으로 한번 가봅시다. 도청 쪽에서 해가지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간으로 해가지고 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이제 태극기로 하고 여기 분향도를 또 가족들이 와서 하고 전부 촛불 같은 거 켜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여기 와서 보고 또 나가고 그랬었죠. 여기 들어온 시민이나 취재하는 우리나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눈물을 모으고 분에 사괴가지고 눈물 없이는 못 보는데 그럼 참 가족들이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소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실려서 망월동 묘역으로 옮기고 그랬었죠. 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생자들이 한꺼번에 모으면 또 정부에서 또 시끄럽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으로 가면 그리고 돈을 줘가지고 간을 운반하고 그 고향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많이 모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산시키느라고 돈을 주고 그랬었구나.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보내고 그러죠. 분산시키려고요. 한꺼번에 모이면은 이제 사고가 난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연행을 오면 이 헌병대하고 또 505 보안대하고 두 군데로 연행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행이 오면 이제 이렇게 포보 시켜서 또 이렇게 두둑 원산 포격시키는 거. 예,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철모에다 이렇게 하얀 띠를 둘렀거든요. 네, 흰띠. 그러니까 흰 띠대로.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프죠. 예. 이건 잘 만들었는데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야, 가슴이 떨립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때 생각이 정말로 나요. 40 몇 년 됐지만 막 40년이 지났지만 막 가슴이 떨리고. 얼굴에는 피투성이 되고. 그렇게 지금 원산 알몸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형이라도 봅니다만은 이 사람들 고통이란 게 얼마나 심해. 그래도 저 사람들 발밑에 노란 꽃이 피어 있네. 나도 하나 찍어야 되겠네. 영창 안에 이 많은 사람들 이 얼마나 폐폐하고 만약 이때 코로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뭐 그럼 사람들이 여기 그때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참 정말 한숨 오고 단체 수연소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시내에서 시에다가 그 잡히면은 이제 체포돼서 체포돼 가지고 이 헌병대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 와서 뭐 아주 다양한 그 학생들 어린 사람도 있고 머리 이거 나타난 거 보니까 나이 들은 사람들도 있고 단체적으로. 근데 그때 더웠었는데 이렇게 많이 그냥 한 군데다 몰아넣으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다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고통들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고 즐길 수 있게끔 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 5.18 항쟁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다른 외국에서도 미얀마라든지 지금 또 다른데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도 이 한국을 많이 거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걸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제 이 친구 인생 고약하네. 응? 넌 잘 만들어내가 그렇게. 네.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보면서. 지금 이게 이제
전시라 이렇게 놓은 거지 말고 이거 파박파박 붙여가지고 이게 꽉 쳤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고통을 주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했어요. 말이 쉽지 진짜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는 갈랍니다. 더 이상 가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여기는 이제 선배님과 같이 들어오니까 봐주지 혼자는 무서워서 못 들어요. 여기가 이제 헌병대 식당. 아, 식당.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끌려온 사람들은 여기서 밥도 못 먹고 이제. 저 안에서 아까 봤던 거. 예, 예. 여기서 먹고. 예. 바로 이 사진은 이제 여기가 그 무등극장. 그러니까 충량로 일가 옆길이 이제 무등장 옆에 그 똑순이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아주머니들 똑순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한테 차려주고 저희들이 많이 다녔던 식당이에요. 그런데 거리 지나가는데 큰 다라에다 큰 솥에다 밥을 한 거예요. 이걸 다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먹밥 만들어요. 이때만 해도 저희가 다니면서 찍었는데 항쟁 기간에는 전부 저희들이 건물에 숨어서 찍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주는데 그걸 보면서도 배가 고픈데 저희들은 며칠째 밥을 못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식당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찍으면서도 그 밥았나 주먹밥 살란 소리를 못 하죠. 건물에서 숨어서 찍으니까. 여기 내가 그때 20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이 아주머니들이 대모대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막 이러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게 아마 이제 대동정신이고 또 우리 강주 어머니들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 사랑이 대단했죠. 네. 근데 이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주먹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만 준 게 아니라 거기 지키고 있는 군인한테도 줬지 않습니까? 군인도 내 자식이라고 주고 그랬죠. 참 감사하죠. 사랑들이 많은 정말 어머니들이지. 국가폭력에 의해서 불의한 권력이 저지른 만행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희생만 있지는 않고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다는 말을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당시 그 짧은 기간인데 10일간의 그 외로운 섬이었고 고립된 이 그 광주에서 피를 나누고 헌혈했죠. 밥을 나눴죠. 또한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3학년의 여고생이 시신을 닦아서 관에다 넣었습니다. 관이 부족해서 광주 외 지역인 다른 지역 가다가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에서의 그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광주만이 아니었죠. 그 광주 소식을 접한 분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듣고 부채감, 부끄러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속에서 광주를 알리다가 때로는 투신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구속되신 분도 계시고 그 자신의 이제 노래나 글로써 이제 광주를 알리고자 했던 수많은 전국의 5.18들이 있었고요.
달에 광주에 전남일보하고 전남 매일신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전두환 정부가 통합을 시킵니다. 일도 일사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광주일보가 탄생을 한 거죠. 저도 이제 광주일보 좀 있다가 5월 당시를 취재했던 필름들을 이제 선배님이 잘 아시다시피 흑백 필름은 그냥 수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리면 다 변질이 오지 않습니까? 변질이 되죠. 예. 그래서 그때 9시 통행검진인데 하룻밤은 제가 암시에 나와서 저녁 내내 수세를 한 겁니다. 불을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필름이 지금까지 보존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려서 아주 중요한 필름들, 그러니까 공수부대 만행 이런 사진들, 애국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드려서 애국에 보도됐던 그런 필름은 이미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 애기 엄마 와이프도 몰래 현장에다 숨겨놓고 다른 필름만 놔뒀었죠. 그때 그 광주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에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는 우리 나 기자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전부 뺏길 줄은 몰라서 필름을 뺏기면 어떻게 되냐, 전부 사진을 더 만들어놨어요. 그 전부 사진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보관했는데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친구한테 줘가지고 이 사진을 네 집 장독 속에 숨겨주라. 그 친구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이광용이라고. 저하고 그 항쟁 기간에 천주교 성당에서 2층에서 잠을 잤다 했잖아요. 그 친구하고 제가 잤던 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내가지고 1988년도에 그 국회에다가 줘가지고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 때 그 사진을 해가지고 많은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87년도는 이제 제가 연합뉴스로 옮겨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돌아가신 정영달 신부님하고 김양래 정평이 간사하고 저를 찾아와서 필름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화보집을 만들고 그리고 장용주 신부님이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 그 성당에서 신부님하고 계실 때 그때 독일에서 테이프 가져온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제 광주 비디오죠, 그게. 그때는 내가 거기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독일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5월달 어느 날인가 텔레비를 보니까 와, 이 광주에 참상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18 보도예요. 독일에서는 그대로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하죠. 그래서 아차, 이거 무슨 날벼락이나 싶어가지고 그 광주에 전화를 했더니 안 돼요. 그렇게 잘 되던 통화가 끊어놨어, 국제선을. 그 서울로 돌렸더니 서울은 돼요. 그래서 광주에 이런 비극 참사가 일어났다고 서울에 알려주는 전혀 몰라요. 그 여기저기 나 서울에 이제 전화로 알려줬죠, 독일에서.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창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의 진실만큼은 분명히 밝혀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구해야겠는데 그때 내가 독일 교회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중에 그 방송국, 텔레비 방송국 여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자분한테 야, 너 텔레비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걸 좀 하나 복사 좀 해주라. 이건 나한테는 너무 아주 간절하다. 이 역사의 자료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광주의 진실을 언젠가는 내가 밝히고자 한다. 그냥 꼭 하나 해주라. 그때 그 여자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이제 87년 딱 내가 6.29 선언이 나고 그때 시점을 잡아서 귀국한다고. 이 시점에 내가 들어가야 우선 공항에서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신부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광주 상무대, 미국 무대가 있어요. 거기에 매주 미사를 다니면서 거기에 자기 그 군 피어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미군 그 피어 박스는 한국 정부에서도 타치 못해.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앞으로 뭐가 갈 테니까 와서 나한테 이거 나중에 돌려주라, 넘겨주라. 해가지고 다 구했지. 그때 분명히 현장에서 사진 기자들이 찍은 것이 있을 텐데 이 비디오만이 아니라 생생한 또 그 사진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자 이야기를 했죠. 좀 제보 좀 해달라 사진을. 근데 아무도 안 해주고 나경택 기자만 원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귀한 사진을 사진첩에다가 담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내가 독일에서 가지고 온 사진하고 실어가지고 사진첩 만들어서 알리기 시작했죠. 나경택 선배가 저희한테 사진을 주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86년 후반이나 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죠. 이건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사진 전시를 했는데 엄청난 관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가톨릭 센터를 한 블럭을 시민들이 관람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됐으니까 한 500m 정도를 줄을 서야 됐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 관심이 뜨거워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광주 시민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똑딱 카메라나 이런 그 개인적으로 찍은 원색 사진, 칼라 사진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내놓으니까 훨씬 더 그 진실에 가깝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게 됐죠. 그냥 갖다 놔두고 가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광주 상고 학생을 찾았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마지막 그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아들 교련복하고 그걸 보고 찾은 거예요.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모르고. 그때 보니까는 그래요. 보니까 인해 인산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전시 그걸 보려고 아주 줄이 몇백 미터에서 길게 늘어섰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 사진만 찍고 그냥 놔버렸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이 찍은 거 아니에요. 해버리면 저는 이제 밝혀지니까.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전시를 하고 나중에 강주 전시를 한 다음에 부산으로 이 부산 정평이 천주교 정평이로 사진을 옮겨서 그 87년 6월 3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카톨릭 센터 일찍 여기에서 또 5.18 사진전을 합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줄을 서서 수녀님들도 그 사진들 전부 이게 제 사진들이요. (80년대) 내내 한편에선 거짓 역사를 진짜 역사인 것처럼 생산을 하고 또 반대편에선 이것을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81년부터
가족들이 쏟아져 나와서 광주 일대에서 내 자식 살려내라, 내 새끼 구해내라 막 저항을 하다가 83년에 우리나라가 학원 자율화 조치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데모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4년부터는 소위 말하는 5월 운동이라는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5월 운동. 그래서 그 5월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5.18 맺주기 하면서 그때가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해마다 쌓였죠. 그러다 이제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이 의문사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폭로가 되냐? 87년 5월 달에 또 5월 운동이잖아요. 그 5월 달에 성공회대 주교제 성당, 지금 그 덕수궁 옆에 있는 성당에서 박종철 군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려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완전히 그 5월의 힘과 박종철 의문사의 힘이 합쳐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6월 달에 이제 그 6월 항쟁의 서막 지점에 우리 영화 1987에 강동원 씨가 연기했었던 이제 그 연세대학교 학내 집회에서 이한열 여사가 시위를 나왔다가 이제 그 최루탄을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주로 사건 자체의 비극성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 자체도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좀 알려지고 나니까 산발적인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5.18 민주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여파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아까도 비디오 테이프를 몰래 돌려봤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면서 진실이 이랬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 대학생 그룹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7년간의 5월 운동으로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그 대단원이 사실은 6월 민주항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민주국가로 전환을 했던 거죠. 저도 그거 생각하면서 약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사건별로 따로따로 배우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지금도 뭐 러시아에서 지금도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도 하고 그래서 많이 체포되기도 하는데 저는 언젠간 또 그거 어느 정도 어쩌면 대한민국처럼 좀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역사가 같은 곳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구묘역이라는데 산묘역이에요. 그러니까 27일 오후 28일부터 이제 그 상무관이 있던 간이 일로 옮기는데 광주시 이제 청소차들이 또 청소부들이 동원이 돼갖고요. 주로 이 땅을 파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울고 막 난리였죠. 유가족들 울고 그 모습들 보면서 진짜 많이 우리가 울고 사진을 취재를 했습니다. 참 초점이 안 맞힐 정도로 눈이 그냥 눈물이 글썽여져가지고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참 뼈아픈 역사예요. 뼈아픈 역사. 그러니까 부모네들은 그 자식들을 그렇게 일어놓고 살아서 움직이던 놈이 나가가지고 죽어들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선배님은 이한열 묘 앞에다 꽃을 바치고 저는 박간현 열사 묘에 꽃을 바치겠습니다. 당시 당신을 취재했던 박영택 기자가 여기 오늘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5월 당시 당신이 전남대학교에서 또 전남도청 앞에 분수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 계셔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에 더 앞장서게 만드셔야 되는데 정말로 당신이 먼저 가심에 저는 서글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아, 너와 너의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자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증언자도 있고 무엇보다 매우 구체적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목숨 걸고 찍은 다음에 적절한 때에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 사진을 다 헌신적으로 제공하면서 나중에 6월 항쟁까지 이어지고 어떤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영상으로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님 두 분을 모셨어요. 네, 오늘 인사 나눌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좀. 만나서 반가운데. 나는 그 79년도서부터 UPI 통신사,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까지는 로이터 통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두 통신사를 일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름 아니고 그 사진의 진실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과 법칙에 의해서 딱 보고서 이건 어느 때 몇 시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이 청사진. 근데 그 사실을 갖다가 그 광주에 대해서 진실, 그 세계에 알리고 이런 게 바로 우리 나경택 후배의 기자예요. 사진 기자. 취재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와서도 생각해보면 80년 5월 달에 지금 같은 핸드폰이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고 SNS가 발달했다면 신군부가 강주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이들 못했을 겁니다.
80년 5월 달에 소년체전이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로 돼 있었는데 5.18 항쟁 때문에 7월 말께 춘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강주서 전남 선수들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해서 춘천에 내립니다. 그리고 전남 모자를 쓰고 식당에 가면 강주 폭도들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그 당시 취재기자로 갔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강주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SNS가 없었기 때문이고 전화 통신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언론은 전부 강주 폭도라고 보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주 전남 사람들은 전부 폭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커서라도 강주 시민들의 그 아픔을 알아주고 사실 매년 5월만 되면 취재했던 저희 마음에도 항상 가슴이 먹먹합니다. 누구를 봐도 손을 잡고 말을 해도 서로 안아주고 이런 강주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18 항쟁 기간에 강주 시민들을 생각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가짐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 병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